시간에는 효종과 그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효종하면 어떤 용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 북벌이라는 용어가 가장 크게 이제 다가설 겁니다. 저 북쪽의 나라를 정벌하겠다. 바로 그 북쪽의 나라는 청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병자호란 때 당한 그 청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북벌론, 효종 때 북벌론이 대두된 배경이라든가 또 이 북벌론이 가지는 현재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효종시대 하면 이 북벌이 항상 떠오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북벌론이 대두된 이 배경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1636년 12월부터 시작된 병자호란에서부터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태종이 거의 10만 대군 이상을 거느리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1636년이 병자년이어서 병자년에 일어난 호란. 이 오랑캐가 일으킨 난리라 해서 호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자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뭐 호빵이라든가 호떡 이런 거 다 이게 오랑캐 호자를 씁니다. 이 북쪽에서 들어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호란이 일어난 그 여파로 조선은 철저하게 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인조 같은 경우 남한산성에까지 피난을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청나라 군대의 힘에 굴복을 해서 1637년 1월에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항복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삼배구고도라 해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의식. 야사에 의하면 이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는 순간에 이마를 땅에 정말 찢다가 피가 흥건히 고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널리 전파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치욕스러운 항복의식이었습니다. 이 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상황에서 명분만 가지고 정말 저항했던 이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쓰라린가를 이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은 역사적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복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항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군신 관계입니다. 청나라가 바로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왕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조선이 신하의 나라가 되는 이 군신 관계라는 치욕적 조건 이외에 이제까지 우방국이었던 명나라와의 연호를 다 포기하고 청나라 연호를 사용할 것을 역시 정축하약이라는 그 조약에서 규정을 합니다. 1637년이 정축년이어서 정축화약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아주 정말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청나라에 데려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왜 이런 조건을 다느냐 하면은 이렇게 청나라와 조선이 군신관계를 맺었는 그런 상태지만 만일에라도 조선에서 이런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청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군사적 입장을 취한다면 그 심양의 인질로 잡아놓은 이 왕자들의 신변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조건이죠. 그래서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인 소현세자와 두 번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심양으로 인질 생활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중에 효종이 되는 왕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인질 생활을 했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갔던 형 소현세자는 사실은 인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바로 차기 왕이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앞으로 차기 왕이 될 인물을 인질로 이제 잡아서, 근데 우리가 흔히 인질로 잡았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 우리 뉴스에도 나왔던 아프가니스탄에 잡혀갔던 탈레반 인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고초를 겪거든요. 그러면 아주 청나라에서 가혹하게 다루고 무슨 수갑을 채우고
이런 걸 연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청나라 쪽에서도 나름대로 조선의 차기 왕, 즉 왕세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우는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질 생활 속에서 이 소현세자가 받았던 이런 우호적인 입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훗날 그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청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경도된 입장을 보였을 그런 그 가능성을 직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현세자와 그 복림대군이 이제 인질로 청나라에 가고 그 이외에도 아주 뭐 요즘으로 표현하면 독소적인 조항이 되게 많았어요. 함부로 이제 그 청나라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그 도발 같은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뭐 성을 쌓거나 군사적인 준비 같은 거 하면 항상 청나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청나라 군사감시단이 조선을 찾아와서 그 뭐 군사적인 징후 같은 거 이런 걸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태종은 항복의 기념으로서 대청 황제 공덕비를 조선에 세우게 합니다. 그 우리 청나라 때문에 너희 조선이 엄청나게 그래도 큰 혜택을 받았다. 청나라의 신하국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청 황제 공덕비, 일명 삼전도에 세워져서 삼전도비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삼전도비를 세우게 한 겁니다. 이 상당한 치욕이죠. 그런데 이 삼전도비에 대해서도요, 불과 한 5년 전에 이 2007년에 삼전도비를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이제 이것도 보면 법적으로 보면 위법이죠. 몰래 이제 그 삼전도비에 와서 빨간 그 페인트 글씨로 철거라는 글씨를 쓰고 이제 사라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병자호란 그리고 뒤이어진 삼전도의 치욕을 아직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전도비의 이 철거 해프닝 같은 이런 사건은 우리 역사가 현재도 상당히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그 역사적으로 당한 치욕을 지금 또 잊지 말자라는. 물론 동기는 좋지만 사실 저런 일을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정말 그 삼전도비와 같은 역사적 그 유적에 마음대로 그렇게 글씨를 쓰고 뭐 정말 도망가면 안 되죠. 의지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삼전도의 치욕을 당한 후에 두 왕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인질 생활을 하면서 서로 입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심양 생활을 통해서 상당히 청나라의 선진 학문이라든가 또 과학기술이라든가 군사력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그 서양인 선교사로 이제 아담 샬이라는 신부가 이 청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양의 과학 지식 같은 것을 이제 그 전파를 했는데 그 아담 샬이라는 인물에게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지금 이제 청나라처럼 뭔가 이제 서양의 선진 과학 기술을 그 수용을 해서 좀 더 강한 나라, 좀 더 이제 부유한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아담살과 교류하면서 천주교,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까지 이제 직접 찾아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념적으로는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천주교와 같은 그런 교리도 일부 수용하려는 이런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청나라는 실제 명나라까지 완전히 이제 정벌하고 중원의 패자가 되면서 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강국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그 부강한 기운이 맴돌던 그런 나라의 현장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청나라를 미개한 오랑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런 선진국이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현세자의 그 생각은 당시 왕이었던 인조와 상당히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잠시 이제 원래 최종적으로는 9년 만에 귀국을 하지만 잠시 이제 그 장인의 상을 당해가지고 귀국을 할 그런 그 기회가 있었을 때도 아버지 인조에게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좀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다가 인조하고 갈등을 빚은 그런 내용이 연려실 기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인조가 소현세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저 청나라 저 원수 같은 그 오랑캐 나라에서 너가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아들인 소현세자는 아니 아버님 뭐 괜찮습니다. 제 있을만 합니다. 저 청나라 상당히 강국이고요. 매우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을 때 상당히 이제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그 이념적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벼루를 인조에게 건네자 인조가 그것을 확 집어던져서 소현세자가 뭐 머리를 맞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파될 정도로 부자 간의 갈등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소현세자가 최종적으로 조선에 귀국한 지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조선의 왕이라든가 왕세자에 대해서도 독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살설이죠. 그러나 그야말로 독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독살이 되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조선의 왕이 뭐 웬만한 경우 다 독살되고 이러면 그 왕조가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도 가장 독살의 가능성이 많은 왕세자는 소현세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소현세자가 독살이 되지 않았더라도 인조가 그 소현세자의 죽음을 오히려 반겼던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 때도 장례도 매우 서둘러 버리고 후계자 임명 같은 경우도 소현세자가 의문이건 어쨌든 죽음을 당했으면 그 왕위 계승은 그 아들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아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제쳐버리고 2번째 아들, 바로 복림대군, 오늘의 주인공인 효종을 왕위로 올렸다는 점이죠. 결국 소현세자에 대해서는 인조가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현세자는 청나라하고 가까우니까 혹시라도 청나라의 압박에 의해서 인조에게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명예퇴진을 하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도 자리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같은 인질 생활을 했지만 효종은 아버지 인조의 뜻을 이어받아서, 즉 이때는 복림대군이죠. 인조의 뜻을 이어받아서 철저히 청나라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었던 그런 왕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 인조를 비롯한 인조대 권력의 중심에 되었던 서인 정권의 외교 노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친명 배청 정책이에요. 이 명나라하고는 계속 의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 청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한다라는 이런 논리가 지배적인 사고였거든요. 그런 사고에 소현세자는 맞지 않았다면 복림대군은 그들의 이념하고 상당히 동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현대사하고도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0년대 본격적으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비롯한 이런 동국권과 수교를 할 때 한때는 철저하게 배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저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지금은 뭐 중국은 우리하고 엄청난 이 외교 관계를 맺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뭐 동구권 나라들하고도 아주 활발한 교류 관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가 이제까지 오랑캐라고 여겼던 저 나라들하고 끝까지 이제 등지면서 배척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저들하고 좀 더 외교 관계를 맺어서 이제 우호와 협력의 길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갈림길에서 소현세자는 좀 더 선구적으로 이런 소위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다면 인조와 결국 뒤를 잇는 왕 효종은 철저하게 저 청나라에 대한 적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빼앗겼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명예 같은 거 이런 것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북벌의 길로 현실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림대군 두 번째 차남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절대적으로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국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인조를 이어서 조선의 왕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병자호란과 삼전도구력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진 청나라의 인질생활 그 속에서 인조와 소현세자의 뜻이 맞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소현세자의 아들마저 제치면서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종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인조가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올린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너가 복수를 해달라. 복수 설치입니다. 복수하여 치욕을 씻어달라. 내가 그 삼전도의 그 굴욕, 그 항복을 하면서 당한 그 처절한 패배를 아들이 좀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의지가 바로 효종의 왕위 계승에 담겨졌고 효종은 즉위 직후 바로 조선의 국시를 북벌로 내세웁니다. 저 북쪽의 지역을 정벌하겠다. 그것은 결국 뭐죠? 청나라에 우리가 공격을 해서 잃어버린 만주의 옛 땅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아버지가 당한 그런 그 치욕을 씻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옛날 고구려 시절부터 유지했던 저 만주의 옛 땅까지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까지 담긴 것이 바로 효종의 북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종은 즉위 직후에 북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념 같은 것을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재풀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인재의 풀이. 그래서 북벌 이념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전도사로 효종이 자신의 대군 시절부터 스승으로 있었던 송시열이라든가 송중길 같은 이런 인물들을 적극 등용해서 북벌을 이념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그 전도사의 역할을 맡기고 또 구체적인 군사 준비를 위한 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영청이라는 기구를 본격적으로 북벌을 준비하는 중심 기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장으로 임명한 인물이 이완이라는 장군인데 이완은 어영대장이 되어서 그야말로 효종과 손발을 맞추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무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조 때 병자호란 때 피난지였던 남한산성을 방어하는 그런 기관으로 수호청이 있었습니다. 이 수호청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수호청 역시 아주 그 기구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 방어초로서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부분적으로는 성곽의 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 군대 양성, 특히 조총수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이 본격적으로 군사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여의치가 않아요. 왜 힘드냐 하면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신하라든가 백성들의 호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이때 효정이 즉위했을 때가 1649년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게 1598년이에요. 그리고 병자호란이 끝난 게 1637년. 임진왜란 이후로 50년. 병자호란으로 치면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하라든가 백성들이 이 전쟁의 공포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또 군사적인 준비를 하자. 이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전부 다 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 이것을 뭐 쉽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적었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 민간에서는 박시전과 같은 소설은 널리 유행해요. 현실적으로는 전쟁에 패배했지만 소설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나마 이 특히 박씨라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해가지고 마음대로 이 오랑캐들을 유린하는 그런 소설이 이제 민간의 의식 속에서는 성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소설일 뿐 현실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저 거대 강국 청나라를 이긴다라는 것은 너무 이제 그 실현 불가능한 거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식인층에서도 회의가 들어요. 대표적으로 효종이 북벌의 전도사로 삼았던 그 송시열 같은 인물도 우선 외양 밖으로 적을 이제 물리치는 것보다는 내수 안으로 우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종 같은 경우도 효종은 정말 자신이 왕위에 오른 그 명분도 북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뒤를 받쳐주는 이런 세력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시로 청나라의 군사 감시단이 자꾸 조선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동향들을 살핍니다. 조선에서 혹시라도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게 되면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 규제하고 하니까 뭐 성곽 같은 거 축성을 하려고 하다가도 청나라 감시단이 왔다 그러면 이걸 중지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실제 이 1637년에 맺은 정축화약의 그 조약 내용 중에 하나도 새로운 성을 쌓거나 뭐 이렇게 개축하지 말 것 이런 규정까지도 들어 있었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선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또 청나라의 움직임 이런 것이 가미되면서 효종의 북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거의 명분 구호로만 그치고 그 실체가 정말 이제 청나라를 정벌할 만큼 아주 우세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특히 효종실록 기록을 보더라도요 의외로 북벌이라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북벌이라는 키워드 한번 조선왕조실록에 쳐보세요. 효종 때보다는 오히려 숙종 때 더 많이 나와요. 숙종 때 오히려 이 당시 이제 명나라 조금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오상계라는 인물이 주도돼 가지고 이 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런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숙종 초반에 윤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채찰부를 설치한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군사 무기 같은 것을 확보해가 북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때 조금 있었지 실제 효종 때는 군사력으로 북벌을 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실제 효종실록 같은 경우보다는 문집에서 북벌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이 실록에도 잘 못 쓰는 거는 국가의 어떤 공식 기록에서는 언급으로는 북벌을 자주 거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청나라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효종이 북벌의 전도사로 믿었던 송시열과 주고받은 대하 같은 데서 이 북벌이 구체화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659년 3월 이 효종이 송시열과 나눈 대화 중에는 우리가 정말 이 10년 동안 군사를 길러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저 만주 지역을 정벌을 하자. 그러면서 또 이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효종이 그 만주 지역을 이 누빌 때 이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담비 가죽옷을 송시열에게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런 효종의 북벌의 그야말로 의지는 있었지만 그 자체 실력은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효종의 북벌은 고독한 북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효종이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북벌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나라에서 러시아, 그 당시 또 청나라는 이 국경을 여러 지역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러시아하고 국경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선이 군사적으로 좀 원조를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청나라의 요구에 응해서 조선의 군사들, 특히 조선에서는 포수들이 좀 잘 샀다 그래요. 이렇게 총이나 이렇게 대포를 쏘는 그런 포수들 수백 명이 차출이 되어가지고 러시아 정벌에 나섰던 사건. 이것을 우리가 나선 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54년, 1658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런 나선 정벌이 이루어졌던 것은 상당히 정말 이건 해프닝이죠. 청나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군사 무기도 이제 확보하고 군사력 양성하고 있는 마당에 이 공격 대상이 청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청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러시아 정벌에 나서는 이런 정말 해프닝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바로 효종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효종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또 누가 있나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누가 떠오르죠? 우리 하멜이라는 인물이 1653년에 이제 조선 땅에 표류를 해온 거죠. 이 제주도 지역에 결국 표류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면은 하멜이 이렇게 처음 표류해온 그런 유적지가 있고 그 주변에 하멜 관련 그런 동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멜이 1653년에 조선에 표류해 왔는데 제주도에 표류를 하자 이제 조선 조정에서 압송을 해가지고 이들이 그래도 서양의 어떤 선진 과학이라든가 특히 이런 무기 개발 같은 거 이런 거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는 이들에게 무기 제조 같은 거 특히 이제 조총 같은 걸 제작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효종이 북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군사 무기의 어떤 점검 같은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한 인물이 하멜입니다. 그런 하멜이 결국은 효종 때 다음 왕인 현종 때인 1666년에 조선을 탈출해가지고 결국 본국인 네덜란드에게까지 갔고 그곳에서 쓴 기록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래서 하멜 표류기와 같은 기록은 17세기 정말 조선의 정세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시절에 외국인의 눈으로 조선의 어떤 상황을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한 글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어요. 효종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보면 왕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북벌 그리고 하멜 표류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이제 이 정치에 대한 이런 이야기고 군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효종 때 도대체 하신 거는 없느냐? 그래도 효종 하시죠. 그래도 하신 일 있습니다. 왕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영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이제 토지 1결당 전세를 사두로 확정하는 그런 세법을 정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세법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여러 시대별로 이 변화상 또 있고 가장 합리적인 세법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많습니다. 이런 영정법이 정착이 되기 전에는 아마 기억하시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 우리 세종 때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라 그래가지고 요 1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차등세법이 계속 적용되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효종 때 와서는 영정법이라고 해서 1결당 4두로 이렇게 하는 확정세법이 이제 정해졌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동법이 이제 김육이라는 인물이 이때 효종 때 정말 쫙 호련히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육이라는 인물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충청도에 완전히 이 대동법을 이제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라는 세법은 처음 실시된 게 이 광해군 때거든요. 광해군 때 임진왜란 이후에 뭔가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이런 특산물을 호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 1결당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이런 지주들의 이 부담은 강화시키고
일반 좀 서민들의 부담은 약화시킨 제도. 그래서 이 광해군 때 개혁 분위기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시도는 되었지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까지밖에 실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 효종 때 김육과 같은 탁월한 경제관료. 거기는 물론 효종이 또 어느 정도 이 뒷받침을 해준 거죠. 그런 인물이 출연하면서 결국은 충청도를 비롯해서 전라도 지역까지, 결국 충청도 전라도 지역까지 이 대동법이 확대 실시된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대동법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어져 가지고 이제 현종, 숙종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대동법은 조선의 세법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효종이라는 왕 자체는 1649년에 즉위를 해서 1659년에 이 승하를 합니다. 승하를 하셔가지고 10년 동안밖에 제의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에 상당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북벌을 시대의 이념으로 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아주 기억에는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도 있죠. 효종이 10년 만에 승하하지 않고 좀 더 제의를 하셨다면, 다른 왕들처럼 한 20년이나 30년 제의하셨다면 우리 조선이란 나라의 정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북벌은 성공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효종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왕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소현세자가 인조와의 갈등이 없이 왕위에 올랐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효종이 어떤 북벌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공했다면 이건 긴장 관계는 훨씬 세졌을 겁니다. 아마 청나라와의 긴장 관계. 그래서 뭔가 우리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명예 같은 거, 의리 같은 거, 이런 논리들은 상당히 강화되었을지 모르나 국제 관계 속에서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경색된 정국을 보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이 소현세자가 이 왕위에 올랐다면 좀 더 이 북학적 사고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는 이런 흐름이 빨리 전개되었을지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의 장면들도 모두가 긍정적이고 모두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긍정성 또 부정성, 이 양면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